자, 국내 금리 인상이 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DTI, LTV 그리고 DSR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뭐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1.25%로 인상했습니다. 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 부동산 규제, 경제 정책들이 나온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란 악재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인데 이 악재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이 이제 연내 또는 내년까지 해서 금리를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예정 공지된 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9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과 이제 좀 맞물려서 이제 좀 국제 금융시장은 다소 좀 복잡한 상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적 자산, 보유 자산을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병행했는데요. 이 보유 자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채권 액면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그 금리는 이제 상승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그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같이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보유 자산을 지속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이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0.25%의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것은 한국의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가고 부채를 이용해서 자산 증식을 통해서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부동산 완화 정책과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불거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 가구와 고위험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구조가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자산 축소의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한테 좀 불편한 진실로 좀 다가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시장 상황하고 좀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금리 인상까지 만약에 고려가 올해 안에 현실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금리와 관련된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재문 선생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 얘기를 굉장히 첨예하게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악재가 될 거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곽창석 대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난 2012년부터 계속 이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출구 전략을 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전문가들도 미국이 2004년 5년에 했듯이 연간 한 3% 가까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금리 역전 현상, 한국도 추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 3, 4년 지났지만 결과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의 폭을 연간 막 3%씩 가는 게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1회에 0.25%포인트를 올리고 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금리를 올릴 때에는 경기 과열, 경기 회복을 넘어서
경기 과열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던 2004년 5년도에 미국의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또 한국도 미국과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한국은 2006년 7년도에도 집값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금리를 올리게 되고 부동산에 악영향을 주게 되지만은 정책금리를 올리는 당시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집값을 올리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좀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미국이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아니면은 경기 과열을 우려하면서 외줄타기식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경고만 계속 보내면서 실제 금리를 안 올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새 정부 들면서 집값 상승에 일조한 부분이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올렸거든요. 네. 일종 양치기 소년이 된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나 뭐 세계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면 금리가 점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부동산이나 주택 구입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총론하고 강론처럼 예를 들면 지금 곽창석 대표 얘기하시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회복됐다는 거는 뭐 돈이 재화들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긍정적인 측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급격한 가계부채로 인한 그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이런 위험을 지금 이재문 소장님은 강하게 얘기하신 거고 우리 곽창석 대표는 전례로 봤을 때 뭐 이런 그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놓고 본다라면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얘기죠. 경기가 과열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네. 그 풍부해진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단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도 강화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쓰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서 실기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진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찬반 양론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 왔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아니면 이제 공급 과다에 의해서 부동산 수요가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금리 정책과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정책이 운영된다라는 이제 그런 한계점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 최강국, 경제 최강국 미국의 그 경제 정책, 금리 정책에 인해서 뭐 온 전 지구가 지금 다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종료할 거다. 금리를 인상할지 결정하겠다. 그 시기는 아마 내년쯤이다. 유럽 총재도 얘기했고, 근데 하여튼 이 환율 전쟁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정부에 들어서도 트리플, 쿼드러플 이런 악재가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 임박 소식,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발표된 어저께 발표 6.19 대책하고 합쳐서 뭐 지금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하반기 입주 물량 폭탄 이런 그쵸. 프레임 그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까지 합쳐서 트리플 악재가 온다고 있는데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곽 대표 먼저 해주시죠. 오늘 오전에 이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주에 엠바고가 걸려 있었나 봐요. 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기자들은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대책이 그동안 기대했던 규제 폭탄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압축이 되는데, 네, 예. 이제 청약 조정 지역에서 우리가 분양권 전매 금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강남 4구는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나머지는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서울은
이제 그 6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청약분부터는 입주 때까지 전면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됩니다. 또 이 청약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대상 지역을 조금 확대를 했어요. 뭐 부산의 일부 진구, 기장군 뭐 이런 데라든가 또 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광명이 최근에 청약 과열이 나타났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청약 조정 지역이 다소 늘어났고 또 이 청약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곳 이곳에서는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재건축 조합원이 동일 단지 내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또는 큰 집을 하나 갖고 있을 때 기존에는 이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더라도 세 채까지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집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 채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만 들으면은 이게 한 단지에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이 폭탄이구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큰 집을 가진 분은 이제 그 면적 내에서 해당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내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하나를 포함한 2개까지는 가격과 면적, 가격 또는 면적 내에서 2개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2채 정도 가진 분한테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한 단지에서 3채 이상 가진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3채 이상 가진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라든가 또 DTI 그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 완화되어 있던 부분을 10% 정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집단 대출에는 지금까지 그 DTI 적용을 안 했었는데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정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유예되나 부활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제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진행해서 이 재건축 과열을 막겠다. 이런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는 일단 11.3 대책에 나왔던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지역이 37군데에서 광명, 부산 진구, 부산 기장 포함해서 40군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집단 대출에 대해서 LTV를 비율을 축소하고 DTI도 적용을 하고 요 2개랑 하나가 뭐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4개네요. 재건축에서 60제곱미터 또는 가격은 6억인가요? 실수요자 중에서 뭐 가격은 5억 이하. 5억 이하. 그럼 5하니까 둘 중에 하나 적용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뭐 이렇게 큰 대책 4개가 일단 6.19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는 소장님 얘기해 주시죠. 이제 뭐 정책적 의미를 본다라면 이제 6.19 대책이 이제 완성된 대책이 아니고 일단 8월 1일 그 종합 대책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에 나온 부분에서 일부 분양 시장 또는 재건축 시장에 그 과열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임시 처방적인 어떤 정책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됐던 대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핀셋 규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과열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예고된 정도의 정책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장에 반응이 없고 이것이 오히려 또 촉매제가 돼서 또 솔직히 과열이 점점 더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조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재건축 어떤 지역에서의 조합원 주택 수를 규제한 거라든지 어떠한 그 또 전매 제한 금지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기 제한 지역에 있는 그 내용의 효과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 제한 구역의 어떠한 일부 조항을 강력하게 좀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주택 시장이 조금 이제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규제 강화 정책이 이제 하반기에 뭐 집중돼 있는 입주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이 맞물렸을 때 우리 시장 주택 시장의 방향이 이제 거래가 뭐 실종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오늘 발표된 6.19 대책을 통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때까지 전례나 그 우리가 학습 효과를 보면 이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뭐 풍선 효과라든지 어디로 이제 삐져 나간다든지 또는 대체재 과열 투자가 이루어지든지 이때까지는 그랬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종합대책에서 뭐 지금 왕왕 등장하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에다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투기지구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곽 대표님이나 이재문 소장님은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참 많이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 정책을 이렇게 시장 규제를 계속 하는 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재문 소장님께서? 조정은 당연하죠. 조정도 당연하고 때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때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는 뭐 그렇죠. 경제 정책의 흐름상 뭐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의적절한가 아니면 이것이 때늦은 처방이 아닌가 아니면 때이른 처방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그 변화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장 판단 능력과 어떤 사실 이 시장 판단 능력을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시장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정책을 위반하시고 이런 분들이 시장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정책 위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 정책들이 시장과는 다르게 괴리되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아마 그런 시장 전문가들의 좀 더 본질적인 어떤 의견 채널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대책은 사실 부동산은 거의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물과 마찬가지인데 규제하려고 그러면 튀고 아까 이준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항상 엇박자 나고 사실 참여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지만 정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수가 많았다라는 얘기죠. 사실 뭐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정책과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저에 흐르는 문제는 물론 유동성 문제가 있고 세계 경기 문제가 있지만 2006년, 5년 대단했어요. 뭐 규제 내놓으면 풀릴 거니까 하고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풀어놓으면 풀어준다고 해서 올라갔고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부동산 시장 시장 분위기 가라앉히려면 뭐 투기과열지 투기지구만 하면 끝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바람직한 단지 주택 시장이 그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나 본질적인 어떤 선입견 같은 그 참여정부에 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부세라든지 다주택 중과세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경직된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사인들이 핀셋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말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라 과열지구 나니까 핀셋 규제는 맞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색이나 경직을 주기 위한 어떤 시그널로 읽혀질까 그거는 좀 두려운 부분이고요. 염려한 부분이고 신중해야죠. 예, 곽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랜 동안 시장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이런 사인들이 이제 질문이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핀셋 규제는 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도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투기를 감기에다가 비유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한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항생제를 안 쓰고 자연 치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약을 안 써도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수십 년간 계속
이 규제라는 항생제를 써왔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투기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놔둬보자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또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온몸이 뭐 다 아픈 거지. 그렇죠. 그거를 일부 뭐 코를 치료하고 눈을 치료하고 입을 치료한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핀셋 규제라는 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데 참 딜레마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겨우 뭐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경기도 회복되고 또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이 내수를 살리려는 판에 예. 이 이제 부동산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죽이는 예. 그러니까 LTV, DTI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든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자체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경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고민이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대책에서는 보여준 거고요. 예. 앞으로 더 투기가 일어난다면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거로 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렇게 뭐 강남 재건축을 포함해서 고가 주택의 집값이 뛰는 현상을 반드시 악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이거는 좀 이런 걸 규제해서 집값이 안 뛰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규제를 해서 집값이 안 뛴다면 고가 주택의 집값이 안 뛴다면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싼 집에 살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이 효과 때문에 결국 공급이 끊어진다면은 서민들은 더 비싼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깊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사실 공급이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항상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정부는 무엇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이 상류 계층에 있는 부자, 우리가 얘기하는 상류 계층보다는 부자죠. 부자들은 조세 저항이 되게 강합니다. 조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조세 정책을 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시세 차익 또는 투기성에 따르는 오른 시장에서의 정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번에도 작년 2016년 기준으로만 해도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발된 사례가 4,200건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론 이제 개인에게다 통보가 가서 벌금을 매겼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그거는 드러난 거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단속 나가니까 문 다 닫았지 않습니까? 네.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다라면 그렇게까지 업종을 다 폐기할 정도로 가게를 닫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정책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거를 조금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조세 정책을 피게 되면 선거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핀셋 규제에서 어쨌든 정책적인 효과가 간다라면 오히려 규제 강화보다는 이렇게 현 시장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장려해주는 수준으로 가는데 이 정책을 쓰는 판단 기준이 이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놓고 판단하는데 지금 정책 위반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본다는데 조금 이 방점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뭐 고액 그러니까 그 상위권은 아니고 부자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고 세계 경제가 다 똑같은 그렇죠. 문제고요. 똑같은 문제고 그들의 부가 뭐 낙수 효과다 이런 게 실패했다 뭐 이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그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하고 뭐 대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이재문 소장님 말씀이 틀리다 곽창석 대표님 말도 안 나오네요. 대표님 말씀 틀리다 맞다 문제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판명이 되죠. 근데 이제
너무도 아까도 제가 이재문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참여정부의 그쪽도 트라우마지만 시장에도 트라우마가 그렇죠.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면 그래 또 나오겠지 하면 아예 그 시장 경제 자체가 경색이 되는 뭐 이런 것들. 아까 곽창석 대표는 아주 비율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꼭 약을 먹으면 2개, 3개 먹거든요.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조금 두려운 거죠. 세계 경기나 뭐 이런 거에 관련 없이 하여튼 뭘 하든지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여튼 걱정입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가 수출 추경으로 인해서 내수가 살 것 같고 이제 그런 예측은 있고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잡으려다가 경기 다 잡을까봐 걱정이 돼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감기약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감기약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원래 인간의 그 신체는 참 신비로워서 웬만한 질병은 약을 먹지 않아도 치유가 된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어떤 본질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이게 우리가 처방에 비유했지만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상과 현실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자꾸 거기에 이제 처방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처방전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을 풀어내는 거는 결국에 공급이 적정해 준다라면 필요한 곳에 필요 없는 곳에 만들어 놓고서 오라 이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렇다면 강남은 계속 집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또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가 자꾸 반복되면서 강남 좌파라는 얘기 있잖아요. 강남 좌파. 근데 네. 서울 강남이 전 국토의 2%도 안 되는 면적이 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2006년에 강남 잡는다 일가를 날렸는데 못 잡았고 그런 것처럼 강남이 왜 그렇게 문제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강남 같은 위치나 강남 같은 그 생활 환경이나 교육 환경 이런 데는 분양가가 더 거품처럼 올라가진 않더라도 지대 상승은 당연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정책들도 이제 강남 4구였는데 그게 전구. 이제 항상 강남 4구가 문제가 되는. 좀 그래요. 네. 진정해서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런데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따진다 보면 이렇게 조금 투기 수요와 좀 다르게 부자들과 좀 다르게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양권 전매를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짐으로써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좀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또 LTV, DTI 제한 같은 것도 진짜로 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실수요자들은 집을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거의 방송 때마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꽤 뛰었죠. 그리고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이 나오면은 일단 서울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나오던 것들이 1대1, 1.5대1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러면 이때 사실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주춤하게 돼요. 이러면은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니야? 하고 청약을 안 하게 돼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쟁이 셀 때는 안 돼도 해보는데 경쟁이 약해지면은 당첨될까봐 못한단 말이죠. 맞아요. 예, 당첨되면 골치 아파질까봐 5년 동안 또 못하는데. 못 쓰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실수요자들은 좀 길게 바라보고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 예. 소나기가 내릴 때는 비를 피하라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느냐, 과열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사실 구분은 좀 미약하죠. 그죠? 그리고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좀 전에 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자, 청약률이 2대 1이면 그 부동산이 나쁘고 그다음에 청약률이 35대 1이면 그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수요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한 번 사면 최소한 양도세를 감면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유를 해야 양도세도 감면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약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투자를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실수요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거래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주택을 보유할 때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통해서 실수요자든 투기자든 두 분 다 집값이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보여지는 열기도 중요하지만 그 열기 이면에 내가 나중에 집을 정리하고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까에 대한 그런 공부가 사실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상당히 안정적이고 2대1이다 그러면은 뭐 경기 변동에 좀 안 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언론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청약이 뭐 69대1 막 70대1 이렇게 가면 마치 그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반면에 청약률이 2대1이 되면은 마치 미분양이 날 것 같고 뭐가 하지만 어쨌든 청약률이 2대1이라도 100%는 다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하고 그거는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보여지지 않는 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재용 선생님한테 전에도 한번 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세미나 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 버나드 쇼인가 묘비명에 써 있대죠.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뭐 투자와 투기 그러니까 신문이나 매체에서 투기 수요, 투기 세력 이런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실질적으로 투기는 강남 재건축도 와서 2, 3억 먹으면 투기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가구 1주택은 4억에 사서 9억 이하만 되면 비과세란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도 투기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내 집 사서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키워드를 나누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 보여지고 그 시장의 심리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해 준 것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고요. 일반적인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했다가 표현이 맞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의 일반적인 심리가 떨어지면 더 떠질까 못 사고 오르면 꼭 질까 봐 못 사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고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을 정확히 판단을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 그래도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양 경쟁률 그러니까 2대1 경쟁률 때 사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69대1로 안 가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는 아직 몇 가지 좀 예측은 됐지만 발표되지 않은 또 부동산 정책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기 지역 선정은 우선 배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이 사실 이번에 조금 논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엔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이 대책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나는 게 아닐까 실수요자 입장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얘기하기 전에 이건 실제 시장에서 이미 반응을 해서 금융권에서 알아서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이걸 DSR이다 이런 거창한 용어를 써서 정부 규제로 이제 한다는 거 있는데 뭐 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DSR. DSR은 이제 원래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큰 틀에서 봐서는 가계부채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의 생계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일률적인 규제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투기꾼을 잡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만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LTV DTI를 10% 강화한다지만 현재 은행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래서 이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DSR을 내놓으면은 이 DSR에 대해서는 한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는 뭐 지금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뭐 생애 평균 소득으로 갈 건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할 것 같지는 않고 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현재 이번에 나온 6.19 대책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정 지역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조정 지역이 아닌 곳들로 청약 과열이 옮겨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로드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1주택만 허용하는 이런 부분은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또 매물이 나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재건축 매물을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는 있지만 다만 이렇게 뭐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진행되는 기간은 짧을 겁니다. 금매 몇 개 팔리고 나면은 끝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핀셋 규제인데 예상컨대는 아마 이 대책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7, 8월에는 다시 조금 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추가 대책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점은 선생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DTV하고 LTV의 이제 부분적 강화, 또 이제 저는 이제 LTV하고 DTI에 따른 어떤 시장 규제 논란은 이제 종지부가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DTV하고 LTI를 가지고서 이제 정책을 운영상 효과를 갖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집단 대출까지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금융 관련 정책으로 이제 규제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DSR인데 사실 DSR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 부분도 있지만 모든 채무에 가계의 모든 채무의 원리금을 합해서 나누기 때문에 사실 DSR이 규제가 된다 그러면 DTI보다 센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DSR은 2019년부터 사실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미 국민은행에서는 올 4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LTV하고 DTI의 규제가 어느 정도 약발이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전면적으로 DSR이 부각될 수 있는 확률이 크죠.